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뭐 칼, 뭐 이런 장비들을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자 조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스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른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에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청성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도소에 두 BJ가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지만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찍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이 오늘 새벽 교도소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경비 직원은 신원 확인 없이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개의 문을 지난 BJ들은 교도소 내부 접견실과 관사 등을 30여 분 동안 생중계한 뒤 왔던 경로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미 벌써 감옥에 복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이제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 그냥 벌금형이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방송을 또 자기들이 또 우리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최대한 그 자세한 그 인적을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그렇죠. 사실 관종한테는 오로지 관심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분명히 그 불법적인 건데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2020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생중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저 태어나갖고 음주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내가 방송 끼고 음주운전하고 왔잖아요. 내가 깔끔하게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이 차와 사고가 나면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A 씨에게는 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중법 운전 교육 40시간이 명령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이렇게 그 관종이 심하다 보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이런 범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류의 그 관종에 의한 범죄가 있냐면은 그 사이버 레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레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달려오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를 얘기하는데, 여기 왜 레카란 말이 붙었냐면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탁 뜨면 그걸 노려서 현재 이슈가 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재빨리 만들어서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재의 관심에 편승하여 많은 이제 클릭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조하여 만들다 보니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다 나온 거를 그냥 재빨리 짜집기 하는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거를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슈가 된 사건을 짜깁기하거나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했던 유명 운동선수와 BJ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다 관심이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시대의 관심이란 것이 돈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은 단순히 뭐 좋아요를 받거나 이런 걸로 시작했을 수가 있겠지만, 돈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병으로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또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넣거나 심지어는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사실 그 쉽게 이 문제를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가짜 뉴스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규제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일단 잘못된 거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개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되게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뮌하우젠 이렇게,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and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의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현금 인출을 위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4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은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분위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김상옥 쌤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그 대구 시민안전센터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사건 사망자만 192명이 나왔었고요. 세계 3대 지하철 사고라고 알려질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소방 안전이라도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든 정말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물질이 지하철역 일대를 덮은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길속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심정 비관으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전기가 끊겨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자,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차 그래 놓고 차 좀 반대로 놓고 다른 데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놓고 차 들고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0호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거 있잖아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안전센터에 가보시면 그걸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 직접.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을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여기 체험력이 실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진짜가 되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탈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무섭네요, 벌써. 자, 탈출하세요. 이게 되게 무섭네요. 경민의 유도등과 바닥에 부산과 발주는 방향으로 침착하게 나오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정전소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야, 이거 그냥 알고 나와도 힘드네. 실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더 힘들어요? 아휴,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 하는데 현장을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 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찍혀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모텔 투숙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119에 응급조치를 요구했고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 2층 누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약 30초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없고 이거 문화재는 재복원하면은. 이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나 이런 거를 했을까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후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김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뭐 그 뇌졸중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 반 뒤에 사망했고요. 기관사 2명과 운전사령 등 3명은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섬찟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대구 도시철도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때 이 단어 처음 들었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그때 공포감을 느낀 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사망하신 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막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이 생긴 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시청역이랑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하에서 이런 류의 사건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됐죠. 사건이 나고야 사실 만약에 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내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사실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참사가 나는 걸 너무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1942년 미국에서 또 있었던 큰 참사 중에 하나가 이제 코코넛 그로브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춤추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입구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나오면서 회전문에 몇 사람 안 지나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갇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회전문에는 양쪽에 미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딱딱 안내를 해줘서 탈출을 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이 커져요. 지금 이제 스크린 도어가 막 설치됐잖아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건 확실한데 화재가 났을 때는 스크린 도어가 더 도움이 되나요? 한 겹이 더 있으면 좀 그걸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스크린 도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 탈출을 할 때에는 지하철 문을 열고 참 스크린 도어도 열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안에서는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밀면 그냥 바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죠. 밖에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도 많이 따져야 되고 많은 그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 화재라는 것이. 대구 그 지하철 그 화재 사건에서도
이 철길을 따라서 이웃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소 현상인데 핵심은 인화 물질만 있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안에 연소가 되면은 뜨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굴뚝이 되고요.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이 터널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불길이 글로 오지도 않고 연기도 오지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저는 지금 화재가 나도 안전장치나 뭐 이게 설명 다 돼 있어도 나갈 자신이 없어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 테마파크. 네, 왜냐하면 저도 건석으로만 맨날 보고 학교 때 교련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딴 데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몇 번 하고 호흡 불어넣으면 그때서야 배웠고 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수영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구해야 되니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는 거랑 한 번 한 거랑은 또 다르죠. 네. 사실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 판단을 내릴 사람들은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가 얼마나 연기가 차 있고 얼마나 지금 불이 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래 일단 열차를 출발시켜봐. 잘 안 된다고 어떡하죠? 뭐 이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 그럼 거기다가 또 위에 물어봐요. 그렇죠. 뭐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쏘아라고 돼 있어요. 쏠 때 매뉴얼이 있어도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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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은 또 위에 물어보고 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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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상은 선조치 후보고잖아요. 그렇죠, 원래. 선보고 후조치가 되면 이건 이미 늦죠. 타이밍이 늦죠. 빨리 현장에 권한을 줘야 돼요. 잘 모르면 그 사람이 통제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그 통제권을 넘기고 일선 책임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자.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시달리는 거잖아요. 괴롭게. 계속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관료 체제에서는 항상 책임이 그냥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달리다 보면은 처벌 안 받더라도 거기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전 불감증, 구조적 문제, 우리 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확실한 권한을 주고. 그렇죠. 매뉴얼대로 했다면은 그건 최선을 다한 거니까 자꾸 위에 물어봐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세워져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시스템과 매뉴얼이 확실하게 좀 딱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뇌리에도 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고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찬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닥치는 거 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막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나는 땅속에 묵은 사람이야.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다 이용하셔야 되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